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쉐보레 대형 SUV 트래버스인데요. 국내 시장에서는 현대차의 팰리세이드, 그 밖에도 포드 익스플로러, 혼다 파일럿 등 다양한 모델들과 경쟁을 합니다. 사실 이 시장이 과거에는 그리 큰 시장이 아니었는데 현대차가 팰리세이드를 내놓으면서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또한 판매량 역시도 잘 내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쉐보레가 트래버스를 투입했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사실이죠. 자, 그럼 쉐보레 트래버스, 사실 대형급 SUV를 만드는 측면에서는 더 원조격인 브랜드인데요. 과연 그런 원조에 걸맞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국내에 판매되는 대형 SUV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상품으로는 벤츠 GLS, BMW X7,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인피니티 QX60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 브랜드로는 포드 익스플로러를 선두로 혼다 파일럿, 닛산 패스파인더 등의 수입차와 국산차인 현대 팰리세이드, 쌍용 G4 렉스턴, 기아 모하비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SUV 시장도 많이 커졌죠? 여기에 쉐보레가 트래버스로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현재의 트래버스는 2017년 북미 국제 오토쇼를 통해 데뷔했는데 2세대 모델이며 GM의 최신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쉐보레 특유의 그릴이 시선을 끌죠? 특히 테스트 모델에는 레드라인 패키지가 추가됐습니다. 쉐보레 레드라인 패키지는 2015년 세마쇼를 통해 소개됐으며 블랙 보타이 엠블럼과 블랙 그릴, 블랙과 레드 컬러가 조합된 휠과 배지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차량은 트래버스 광고에 나오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측면은 길면서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휠 크기가 20인치에 이르지만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만큼 차체가 크죠? 후면부는 리어 램프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해 나갑니다. 듀얼 머플러가 강력한 성능을 표현하고 있네요. 한눈에 봐도 큰데요? 여기서 주요 경쟁 모델들과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전체 길이가 5.2m에 이릅니다. 휠베이스도 3m를 넘어서는데요. 이는 실내 공간 경쟁력으로 연결되겠죠? 실내에서도 쉐보레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스티어링 휠이나 공조장치, 윈도우 조작 스위치 등이 익숙하죠? 하지만 계기판에 장착된 모니터 사이즈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네요. 센터페시아 모니터에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매우 빠른 반응이 인상적이고 애플 카플레이,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합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도 있는데요. 이렇게 부분별로 세분화된 장면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비밀 수납 공간이 나오는데 이렇게 손을 넣어도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올란도를 비롯해 캐딜락도 이런 수납 공간을 갖추고 있는데 GM이 뭔가 감추는 걸 좋아하는 모양이죠. 공조장치 하단에는 USB 포트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 데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형 스마트폰까지 충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기어 레버 주위에는 구동 방식과 지형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다이얼도 있는데요. 구동 방식과 변속 패턴을 견인에 최적화시킨 토우홀 모드를 지원하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위를 살펴볼까요? 리어뷰 미러에는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는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캐딜락처럼 메뉴 설정을 지원하지는 않네요. 두 개의 독립적인 패널로 이루어진 듀얼 패널 썬루프도 눈길을 끕니다. 천장에는 2열과 3열까지 송풍구가 마련됐고요. 공조장치는 트라이존 오토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설정 온도에 따라 열선이나 통풍 시트, 스티어링 휠의 온도 조절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오토 클라이밋 시스템이 탑재됐습니다. 국내 시장 선호도에 맞춰 앞좌석의 통풍과 열선 기능을 모두 달았고요. 메모리 기능도 있습니다.
2열 시트는 캡틴 시트로 불립니다. 전후 슬라이딩이 가능하고 시트백 각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시트백 각도를 더 눕힐 수 있으면 좋겠네요. USB 이외에 220V 소켓도 갖추고 있어 충전도 편합니다. (3열로) 드나들려면 이렇게 레버를 당겨야 하는데요. 조금 힘을 줘야 합니다. 혼다 파일럿이나 현대 팰리세이드처럼 원터치 기능을 넣는 것도 좋겠네요. 3열 공간도 넉넉합니다. 성인 남성이 탑승해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인데요. (2열을) 조절하면 소형 SUV 정도의 공간이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대신 전동이 아닌 수동으로 조작해야 합니다. 이외에 컵홀더와 USB 충전 포트도 있고요. 트렁크 공간은 넉넉합니다. 3열 시트가 펼쳐진 상태에서도 기본적인 공간이 나오고 2열 시트까지 폴딩하면 정말 넓은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식이며 이렇게 불빛이 있는 곳을 발로 차면 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테일게이트가 열리는 각도 조절 기능도 지원하고요. 잠시 트래버스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안전 장비로는 보행자까지 인식하는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제동,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사각 및 후측방 경고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 하이빔도 있고요. 하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해서 차로 중앙 유지 기능이 빠진 점은 아쉽네요. 대신 에어백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열 센터 에어백이 탑재됐는데 측면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에어백이 펼쳐지면서 직접적인 2차 충돌을 방지해주는 안전 사양입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에 10개 스피커가 장착됐습니다. 큰 차체에 맞춰 음향이 중앙 위치에 맞춰진 느낌이라 혼자 운행하거나 앞좌석에만 승객이 탑승한 경우는 밸런스를 조금 뒤쪽에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드와 GM은 대형 SUV와 픽업 트럭을 잘 만들기로 알려졌는데요. 트래버스가 국내 시장에서 얼마나 어필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어떤 구색 맞추기를 해서 들어온 것이 트래버스인데요. 사실 한국 GM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했었는데 그래도 LT 트림을 바탕으로 필요한 것들을 어느 정도 넣으면서 그래도 뭐 최소한의 구색 맞추기 정도는 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자, 그럼 이 쉐보레 트래버스 과연 주행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볼까요? 주행 모드는 임시로 투휠 모드에 설정을 했고 TCS 정도를 오프를 시켜 봤습니다. 네, 달려볼까요? 현재는 이 변속기를 L 모드, 네, 매뉴얼로 놓고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엔진의 회전수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통상 이제 DOHC 엔진이라 하더라도 6000rpm을 전후해서 이렇게 변속을 해주는 차들이 많은데 현재는 거의 뭐 6000 중반을 넘어서서 조금 더 우선을 해볼까요? 대략적으로
속도가 한 7,200rpm까지 이렇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이때 중요한 것이 뭐 RPM만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 마력을 잘 살려내는 것이 중요한데, 다행히도 트래버스는 출력을 제법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네, 7000rpm 때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회전수가 나온다는 점이 상당히 재미가 있는데요. 네, 이 엔진은 V6를 기반으로 배기량 3.6L. 사실 이제 GM에서 상당히 많이 쓰였던 그런 엔진인데 조금씩 보완을 해가면서 상당히 이제 뭐 긴 수명을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 소개됐었던 과거 이제 쉐보레 까마로 같은 경우도 이 엔진을 탑재를 했었죠. 또한 저희 팀이 소개해드렸던 캐딜락의 XT5도 같은 V6 엔진을 씁니다. 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 XT5에 들어갔었던 엔진의 제원을 잠시 볼까요? 네, 출력은 현재 트래버스와 같습니다. 314마력. 하지만 최대 토크가 37.4kgm/m로 약간 높죠. 이번에는 트래버스의 것을 볼까요? 수치적으로는 트래버스의 토크가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징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시될 부분, 저속 토크를 강화한 것이 트래버스의 특징인데요. 저희가 이제 현대차의 펠리세이드 가솔린 3.8 모델을 시승하면서 이 저속에서 움직일 때 생각보다 차가 답답하다는 점을 지적했던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대 토크가 구현되는 이 RPM대 역시도 5000rpm 부근이었는데, 현재 트래버스 XT5의 것이 고회전에서 토크를 끌어내도록 했었다면, 현재는 저속 영역에서 3000rpm 밑에서 이 토크를 구현해내는 만큼 저속에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속도를 좀 줄여볼까요? 네,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도 어떤 그 부담 없이, 또한 이제 승객이 많이 타더라도 초기 견인력을 충분히 내주기 때문에 어떤 그 저속에서의 움직임에서 답답함이 없다는 점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내 브랜드들도 조금 본받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RPM을 끌어올려서, 물론 이제 끌어올렸을 때 소음이 좀 커지긴 하지만 7000rpm 넘어서는 그 순간까지도 어떤 그 회전 저항이라는 부분을 크게 느끼지 않고, 또한 이 고RPM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엔진 특유의 마력감을 잘 표현해내는 만큼 어떤 그 엔진 부분에 대한 세팅에서는 나무랄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변속기는 9단 자동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 변속기가 유명했었죠. 포드와 GM이 이제 그 변속기를 공동 개발을 했는데, 포드의 것은 후륜구동형 때문에 뭐 현재 카마로에 탑재되고 있죠. 10단 변속기였고, 전륜구동형은 GM이 맡아서 9단을 만들었는데, 사실 포드가 이 변속기를 거부했었습니다. 본인들이 계산했을 때 나와야 될 그런 것들이 잘 구현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다행히 현재 트래버스에서는 그래도 뭐 배기량에 어떤 여유가 있기 때문인지 그래도 뭐 큰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특히 이 다단화를 실어냈을 때 저속 구간에서 이 쇼크가 나온다든지 이랬을 때 아쉬움이 커지는데, 다행히 테스트하는 환경에서 그런 모습은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9단의 기어비를 놓고 봤을 때 1, 2, 3단은 상당히 이제 좀 촘촘하게 만들어서 초기 견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도움을 주게 설정을 해놨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이 기어비가 조금 이 유명무실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뭐 향후에는 한 8단 정도만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실제 8단과 9단 사이의 기어비 역시도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트래버스 과연 얼마만큼의 가속 성능을 내는지 한번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7.82초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현대차의 펠리세이드와 거의 유사한 성능으로 비춰집니다. 그럼 한번 두 차의 것을 비교해 볼까요? 어떤 수치적인 면에서 분명히 펠리세이드가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 차이가 0.04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라면 거의 뭐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그런 숫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번 하게 되는데 그 평균적인 숫자를 놓고 봤을 때 두 차량 간의 차이는 사실 없다고 볼 정도였고요. 다만 이제 팰리세이드는 한겨울에 테스트가 돼서 정말 미미하게 좀 유리한 그런 조건을 갖췄고, 현재 모델은 그래도 좀 온도가 뭐 한 20몇 도 정도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약간 불리함이 있지만, 사실 뭐 이것도 따지고 들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두 모델 모두 유사한 정도의 성능을 갖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그 제조사가 발표한 스펙으로 놓고 본다면 100이랑에서 대략적으로 한 200cc 가량 차이가 나는 만큼 효율성 면에서는 트래버스가 그래도 뭐 미미하게 낫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수 효율로 따지자면 한번 다시 볼까요? 파일럿이 상당히 빠르긴 하네요. 100이랑도 작은데 말이죠. 다시 한번 가속을 해볼까요? 현재처럼 계속적으로 달려나가고 있을 때 어떤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 속도를 넘나드는 것 역시도 어렵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최고 속도는 218km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디지털 미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속에서의 안정감도 상당히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자, 트래버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 다른 사륜구동 시스템, 뭐 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갔을 때 대부분 탄력적으로 구동 배분을 해줍니다. 뭐 팰리세이드도 그렇죠. 반면 현재의 것은 현재 제가 지금 투휠 모드로 주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다이얼을 돌려서 4휠 모드로 갈 수도 있고, 그 밖에도 오프로드를 비롯해서 필요한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랜드로버의 터레인 리스폰스 시스템처럼 아주 많은 그런 옵션을 제공해 주지 않지만, 그래도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두루 수용해 주는 만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참고로 아무래도 이제 배기량이 좀 있고 300마력을 넘어가는 엔진을 탑재하다 보니까 투휠 모드에서 가속 페달을 현재처럼 밟으면 이때는 토크 스티어가 느껴집니다. 고속으로 계속 도약할 때는 약간의 이 불안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4휠 모드를 놓게 되면 그래도 안정적인 느낌이 커지는 만큼 고속 주행이라든지 어떤 그 노면 조건이 좋지 않을 때는 4휠 모드를 적극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참고로 주행 연비를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고속도로를 크루징하고 있을 때 이때는 리터당 12.5km를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정도라면 그래도 대형급 치고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최대는 한 리터당 13까지 나왔었고, 가속 페달만 가지고 이제 온오프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움직일 때 이때도 대략적으로 한 11.5km 정도를 유지하는 만큼 뭐 사실 미국 브랜드들이 고속주행 크루징 이때 연비를 뽑아내는 능력이 좋긴 한데, 뭐 개인적으로 약간 더 욕심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경쟁 모델들과 비춰서 바라본다면 어느 정도 조금 우위에 서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이 쉐보레 모델, 어떤 GM 모델이라고 했을 때 핸들링을 비롯해서 약간은 날카로운 그런 점들이 매력이었죠. 하지만 최근 모델들은 조금 컴포트한 그런 모습을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리부 역시도 그런 모습이죠. 현재 트래버스도 서스펜션이 조금은 부드럽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타이어 편평비를 보더라도 55 시리즈를 쓰고 있죠. 때문에 어느 정도 안락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차체 쪽에서 쇼크를 잡아주는 그런 능력에서도 충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서스펜션 자체가 상당히 탄력적인 대응 능력을 보여줍니다. 물론 주행 측면, 특히 핸들링에서의 날카로움으로 본다면 약간은 잃고 들어가는 것들이 있지만, 이 차의 본분 자체가 뭐 끝내주게 달리기 위한 그런 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 승차감 측면으로 접근하는 그런 소비자분들께는 충분한 만족감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 코너링 퍼포먼스가 떨어지느냐, 그렇다고 일반 SUV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전혀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어떤 차량의 본질적인 부분, 거기에 장거리 투어링, 거기에 많은 승객이 탔을 때의 환경을 두루 고려했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네, 대형급으로서는 어느 정도 이상적인 모습을 가져간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이번에는 가속만큼이나 중요한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39m 초중반을 마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조금은 나은 그런 모습인데 저희가 이전에 테스트했었던 팰리세이드 이 최단거리, 그러니까 단발적으로는 38m대를 냈지만 최종적으로 가서는 한 4m, 5m 늘어나서 아쉬움을 보였던 바 있는데요. 반면 현재 트래버스는 39m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 제동 편차라는 것이 대략 저희가 이제 1.5m 이내로 들어가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한 2m 정도로 이렇게 거리가 나오면 보편적인 수준 그 이상으로 벌어지게 되면 이제 크게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 40m대 미만을 보여주는 만큼 제동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차의 이제 마일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저희가 타고 이제 주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행거리가 한 1200km 내외인데, 이 정도의 상황에서 이 정도의 성능을 내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에 어떤 그 길들이기가 본격적으로 끝나면 조금 더 나은 그런 성능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차량의 거동 특성은 뭐 사실 뚜렷한 언더스티어를 보여줍니다. 어쨌든 이 앞쪽에 엔진을 싣고 있고 대형 차체를 갖고 있지만 기본적인 특성 자체가 뭐 다른 모델 대비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타이어의 성능이 의외로 좀 잘 나와졌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었던, 사실 뭐 타이어를 딱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저희도 이제 예상하는 바가 있고 거기서 크게 엇나가는 경우는 없는데, 현재 모델 옆에 보시는 것처럼 에코 모드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가 되면 이 마른路면에서의 성능이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게 되죠. 특히 타이어 패턴을 보면 더더욱 그런데요. 하지만 생각보다는 나은 성능을 보여준 만큼 어떤 그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 충분히 뭐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타이어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의외인데요. 쉐보레 트래버스 팰리세이드와 비교를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에서 비교가 많이 될 텐데 뚜렷하게 장단점이 나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현대 팰리세이드의 약점, 저속에서 가다서다 할 때 이때 생각보다 답답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죠. 반면 현재의 트래버스는 저속에서도 상당히 편안한 주행을 할 수 있고 RPM을 끌어올렸을 때도 상당히 시원스러운 그런 배기음을 토해내면서 부담없이 잘 달려나갑니다. 하지만 편의 장비 쪽으로 놓고 본다면 약간은 부족한 점들이 눈에 띄는데요. 팰리세이드 국산차답게 상당히 다양한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전에서 필요한 그런 조건들을 놓고 본다면 이 트래버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부재가 가장 좀 아쉬움으로 다가오는데요. 물론 뭐 통풍 시트를 비롯해서 뒷좌석도 어떤 그 컨트롤 하는데 문제 없고, 공조장치 시스템도 상당히 잘 돼 있고 실제 온도를 구현하는 측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운전 환경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빠져 있다는 점은 분명한 아쉬움으로 지적이 되네요. 향후에 이것만 사실 넣어주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부족함이 크지 않은 만큼 어떤 차와 맞붙어도 경쟁을 할 수 있는데, 특히나 편의 정비에 민감한 그런 국내 시장을 감안했을 때 한국 GM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더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도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했고요. 자, 또 하나 팰리세이드에서 아쉬움으로 지적이 됐던 부분은 바로 승차감이었는데요. 사실 운전석에서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팰리세이드가 약간 더 낫습니다. 조금 단단한 서스펜션을 비롯해서 운전을 할 때 차량의 어떤 그 거동 다루는 측면에서는 팰리세이드 쪽이 조금 더 재미가 있는데요. 하지만
네, 뒷좌석 환경으로 놓고 본다면 얘기가 극과 극으로 변합니다. 자, 우선 정숙성부터 한번 볼까요? 네, 트래버스 상당히 좋은 수준의 정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2열에서의 정숙성이 다른 차도 그렇지만 유독 좋습니다. 거기에 주행 상황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경쟁차인 팰리세이드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팰리세이드 역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정숙성에서는 트래버스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2열 시트의 편안함도 상당히 좋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독립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앞뒤로 오갈 때도 조금 편하고, 다만 이제 시트백 각도가 저는 사실 완전히 눕혀지길 바랬는데 그것이 조금 제한적이라는 점이 아쉽긴 했지만, 어떤 승차감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시트의 쿠션을 비롯해서 서스펜션이 구현하는 그런 승차감이 뛰어난 만큼 그 점은 트래버스의 명확한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팰리세이드 디젤을 할 때 조금 이기적인 아빠들이 팰리세이드를 살 것이다. 왜냐면 2열 3열의 승차감이 생각보다 많이 좋지 않거든요. 반면 현재 모델은 그 부분을 구현해 놨기 때문에 운전석에서의 만족감을 찾고자 한다면 팰리세이드, 가족과 함께 장거리 투어를 했을 때 내 가족 모두 편안한 그런 환경을 구현하고 싶다면 트래버스 쪽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도 이번에는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포트도 제법 크게 만들어 놔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갤럭시 노트도 그냥 한 방에 꽂히네요. 상당히 의외죠. 확실히 승차감 구현이라든지 대형차에서 필요로 한 요소들, 저속 토크의 활성화, 이런 점들을 놓고 본다면 확실히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3열 역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GM 역시도 사실 큰 SUV들, 다양한 SUV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번에 김선우 기자가 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준다고 하네요. 네, 요즘 SUV가 인기죠. 그런데 SUV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SUV가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을 뜻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유틸리티 비클이란 것은 트럭을 뜻합니다. 여기에 스포티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트럭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바로 SUV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세계 최초의 SUV는 쉐보레가 만들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트럭을 기반으로 만든 다목적 차량이라는 개념으로 1935년 서버밴이라는 이름을 내놓았던 것부터인데요. 그런 서버밴은 지금까지 무려 84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버밴은 쉐보레 최상위 SUV이자 가장 큰 SUV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트렁크 공간을 좁힌 모델이 타오, 여기서 한 단계 더 작은 모델이 바로 트래버스입니다. 가장 큰 SUV를 가장 오랫동안 만들어 온 만큼 노하우도 상당하겠죠. 이 노하우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경쟁사도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트래버스는 타오나 서버밴처럼 프레임 구조의 차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니바디라는 이름의 구조를 사용하는데요. 바디온 프레임이라고 불리는 프레임 방식은 이름 그대로 틀로 만든 기본 뼈대 위에 차체를 결합한 방식입니다. 프레임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무거운 중량을 견디거나 끄는 데 특화됐고요. 대신 무겁고 실내 공간도 좁으면서 특유의 헐거운 주행 감각을 전달합니다. 또 생산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고요. 모노코크 방식은 차체 골격 자체가 뼈대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가볍고 실내 공간도 넓으면서 생산도 용이합니다. 대신 고중량을 견디거나 끌기에는 차체가 제한적입니다. 또 한 번 차체가 찌그러지게 되면 복구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차량이 유니바디 구조를 사용하는데요. 쉽게 모노코크 구조에 부분적으로 프레임을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장점만 결합한 구조인데 쉐보레는 1960년대부터 이 구조를 사용해 왔습니다. 사실 SUV 하면 여러 브랜드가 떠오르죠. 지프는 오프로드로 유명하고 토요타 라브4는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SUV 중 하나입니다. 랜드로버는 고급 SUV를 잘 만들고요. 최근에는 국산 브랜드도 여러 가지 SUV를 많이 만들고 있죠. 그럼 쉐보레의 SUV는 어떤 성격일까요? 쉐보레가 만든 최초의 SUV는
사실상 외건에 가까웠습니다. 사람과 물건을 많이 싣고 장거리 이동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성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런 방향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코녹스 때도 그랬지만 이번 트래버스도 차량이 많이 길죠. 다인 승차 환경이나 많은 물건을 싣고 장거리 이동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넓고 넓은 미국 대륙을 이동해야 하는 만큼 장거리 운전은 편해야 하고요. 그만큼 운전자가 받는 피로감도 적고 뒷좌석 승차감도 좋습니다. 물론 기본기까지 좋아야 달릴 때도 잘 달리겠죠? 이번 트래버스도 쉐보레가 쌓아온 SUV의 방향성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다양한 그런 모델을 만들어왔던 브랜드답게 어떤 그 노하우가 잘 묻어난다는 점이 좋습니다. 사실 국산차, 현대차도 대단한 것이 팰리세이드라는 모델 사실 처음 만들었죠. 그 같은 사이즈를 처음 만들면서 그 정도의 완성도를 보였는데 현재 이 트래버스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서스펜션, 다인 승차 환경에서 필요로 한 그런 부드러움을 어느 정도 벤치마크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그런 가정용 모델로서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현재 모델을 놓고 본다면 미니밴과 어떤 SUV, 대형급 SUV의 장점을 두루 이렇게 살려놓은 만큼 가정용 어떤 장거리 투어 모델로서는 정말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바로 가격이죠. 현재 이 트래버스의 가격, 어떤 미국 가격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 가격과 비교를 한다면 분명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현재가 이제 환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어떤 그 차이가 더 크게 다가오는데, 어떤 환율을 대략적으로 한 1.1 정도에 놓고 어떤 그 구성과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어떤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저는 한 200~300만 원 정도 혹은 그 이상을 할인해서 약간은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상품성으로 놓고 본다면, 자, 가족과 함께 장거리 투어를 한다면 분명히 최고의 솔루션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쉐보레라는 브랜드 가치가 조금은 많이 손상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뭔가 다른 걸로 일어나야 되는데 가격 부분이 분명히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모델들의 가격이 사실 좋지 못했었죠. 국내 시장만 가지고 내수 판매만 가지고 싸워야 됐던 크루즈, 사실 가격으로 망했던 케이스였는데 그것 외에도 일부 모델의 가격에 대해서 지탄을 받았던 것이 사실은 GM이었죠. 물론 글로벌 GM 역시도 그런 점들을 아쉬움으로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조금 더 이 국산차와 갭을 줄인 그런 가격으로 다가온다면, 물론 수입차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그렇게 조금만 줄여준다면 정말 더 많은 소비자가 어떤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상품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만난 쉐보레 트래버스, 한 가지는 분명하네요. LCC가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운전자는 어차피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상당히 피곤합니다. 하지만 내 가족이, 적어도 뒷좌석에 탄 가족이 상당히 편하게 그렇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참고로 사운드 시스템의 능력도 좋았는데 보스를 사용하고 있죠. 이 GM 쪽이 보스를 많이 쓰는데 그래도 튜닝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여기서 보더라도 뒷좌석을 배려한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 앞쪽에 있을 때는 음이 앞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하는 동안에는 이 어떤 밸런스를 약간 뒤로 보내서 만족스러운 그런 음악 환경을 찾아냈는데요.
뒷좌석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조정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차는 아빠를 외롭게 만드는 그런 차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정말 잘 달리는 것도 잘 달리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보다 편안함, 그 편안함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쉐보레 트래버스를 만나봤습니다.